안녕하십니까, 김이사입니다. 오늘은 이 7월부터 시행된 금소법 DSR 규제로 인한 대출 한도의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DSR 규제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이고, 이 DSR 규제가 이렇게 됐으니까,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,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계획을 해야 되는지,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게 힘들어지게 된 DSR, 이게 무엇이냐? DSR은 제가 지금 글을 올리고 이 글을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글로 풀이해 놓은 것들을 제가 말로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 영상을 먼저 보시는 분들은 꼭 카페에 들어가셔서 이 글을 좀 보세요. 보시고 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자, DSR이란 무엇이냐? 주택 대출 원리금 상환액 더하기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, 요 두 개의 합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하는 거예요, DSR이. 자, 이해가 잘 안 가시죠? 자,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리금은 무엇이냐? 대출 받으신 원금 플러스 이자 전체 금액을 원리금이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면 주택 대출은 알겠는데 그럼 또 기타 대출은 뭐야?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. 자, 그럼 기타 대출이란 무엇이냐? 담보대출,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, 학자금 대출,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. 여기서 추가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자동차 리스도 대출입니다. 그리고 자동차 장기 렌트도 포함이 됩니다. 자,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무슨 소리야? 장기 렌트는 채무로 잡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? 왜 장기 렌트도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장기 렌트도 왜 이거를 뭐 채무로 보고 부채로 보고 뭐 왜 이러는 건데?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, 실제로 우리가 장기 렌트를 알아보시게 되고 장기 렌트를 계약 진행하실 때 장기 렌트를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채무로 잡히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합니다. 자, 그러나 대출을 실제로 실행해 줄 금융사에서는 이걸 채무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자, 왜 그런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자, 장기 렌트를 이용하시는데 지금 딱 계약을 하고 났어요. 예를 들어서 뭐 7천만 원짜리 차야 또는 뭐 4천만 원짜리 차야. 그래서 월 리스료가 뭐 60, 70, 뭐 120 렌트가 나가요. 그러면 이 뭐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으시려고 그러시는데 담보대출은 한계가 있고 신용대출까지 좀 포함을 시켜야 돼. 그런데 이 대출을 실행해 주려고 하는 그 금융사의 담당자가 신용조회를 딱 하니까 이분이 지금 장기 렌트로 차를 타고 있고 매달 60 또는 70 또는 뭐 120 뭐 얼마든 내고 있어. 근데 이분이 지금 이 고객님이 대출을 받으셔야 되는 이 고객님이 지금 우리 이자만 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80만 원인데 장기 렌트까지 더하니까 150만 원, 뭐 200, 하여튼 뭐 얼마가 되겠죠? 된단 말이야. 근데 이분이 월 버는 금액을 딱 보니까 400, 500밖에 안 돼. 그러면 이자를 갚는 게 아니고 원금은 과연 갚을 수 있어? 그렇죠. 그러면 채무 이행을 정말 성실히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막 따지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. 신용심사가 그냥 단순하게 이분의 신용도가 몇 점이고 뭐 신용 등급이 뭐 어떻게 되고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요. 채무 이행을 성실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. 그런 지표를 갖고. 그렇기 때문에 장기 렌트를
장기 렌트가 실질적으로 채무로 잡히지 않으나 실제로 금융사에서 뭔가 대출을 해주려고 할 때는 이거를 그 채무로 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정확히 잘 알고 장기 렌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자, 약간 벗어나기는 했죠. 근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DSR 설명해 드리면서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. 자, 이것처럼 DSR은 뭐냐면 모든 대출, 뭐 신용 대출이 됐던 담보 대출이 됐던 뭐 카드론이 됐던 어쨌든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원금하고 이자까지 전체를 내 연간 소득으로 나눴을 때 몇 프로를 인정해 줄 것이냐. 100%가 아니고 1금융권은 7월 1일부터 실행된 게 40%, 그리고 2금융권은 60%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이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이 한도액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. 한도액이. 자, 왜? DSR 규제를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므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. 이해 가세요? 내가 이 전체가 있는데 이것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.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게 예를 들어 1억인데 내가 벌어들이는 게 1억이야. 1년에. 그러면 벌어서 다 갚아야 되는 거야. 그럼 이 사람 생활 어떻게 해? 못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계성을 주는 거예요. 이 DSR 규제로 40%다 60%다 하는 이 딱 정해져 있는 규제로 이 사람이 채무 이행을 성실히 할 수 있게끔 한도를 축소시켜서 좀 이 가계가 부도나지 않도록 돕겠다라는 얘기예요.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사실상 조금 뭐 사업을 하시거나 좀 뭐 이렇게 내가 또 집도 좀 구입해야 되고 앞으로 내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야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진 거죠. 어쨌든 금감원에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으니 국민 입장에서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결론은 뭐냐? 돈을 대출 받을 수 있는 범위가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 목적, 자, 집을 사는, 뭐 건물을 사는, 아니면 땅을 구입하는, 또는 자동차를 구입을 하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진행할 수도 있고, 아니면 1년 이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3개월 이내에 나는 이게 대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대출 받아야 되고 이러한 순서를 정할 때 어떤 게 우선이냐는 거죠. 아무리 제가 자동차 금융 에이전시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뭐 잘 안내드리고 설명드리고 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사실상 자동차가 우선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. 왜? 집 또는 건물, 땅은 내가 대출 받아서 소유를 했을 때 내 자산으로 취했을 때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산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. 근데 자동차는 어때요? 내가 갖고 오는 순간 감가가 되잖아. 그러면 집, 자동차 외에 소유해서 내 자산을 뭔가 더 늘릴 수 있고 내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게 먼저라는 거죠. DSR 규제가 조금 완화가 되고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커지면 DSR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좀 편해지면 내가 뭐 이것저것 다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겠지. 하지만 DSR 규제가 실행되면서 내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 금액이 축소가 됐으니 일단 우선인 순위가 될 수 있는 집, 땅, 건물과 같이 내 자산을, 내 부를 더 늘릴 수 있는 거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 남은 한도를 갖고 자동차로 가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이 DSR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드리고 이 DSR이 시행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이니 이렇다라고 개념을 잡으셨으니까 이렇게 뭔가 내가 대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들을 잘 계획하셔서 자동차까지 원하시는 자동차 구입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